최고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당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통화한 사람이 누구고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최고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됐죠?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윤석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얘기는 안 해준 게 없는 건가요 지금? 예, 오늘 준비한 이슈들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원광대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어요. 아마 통화한 사람을 최고위에 얘기를 했다. 그죠?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가서 뭐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그 등장하는 형님들이 어떤 분들인지까지 자세히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다 어떻게 보면 다들 다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집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윤상현 의원이 최고위원회 가니까 김무성 대표가 나간 겁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복준 박사님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제가 김복준 박사님한테 잘못해서 집에 갔어요. 예? 갔는데 어떻게 된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다시 같은 장소에 가니까 나가셨어요. 자,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안 받은 겁니다. 네, 그건 사과를 받은 게 아니죠. 사과를 받았다면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최고위원회 들어왔을 때 예. 같이 앉아있고 오히려 진심으로 사과를 인정했다면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한테도 설득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나갔다는 얘기는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가 필요할까요? 공천장 가지고 와. 나 공천 탈락시킨다며. 나 살려내. 그거 아닙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장을 들고 딱 가시면 모를까 아마 그 전까지는 화가 안 풀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표를 여당이 다 까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하신 일이나 그다음에 뒷수습하느라고 하신 말씀들이 바둑으로 치면 자충수고 축구로 치면 자살골 바둑 얘기하지 아니겠어요? 경고 바둑 얘기 안 할게요. 예. 네, 윤상현 의원 표정 보면요. 겉으로는 사과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참 씁쓸합니다. 이게 완장 정치 보는 것 같고요. 권력을 가진 분들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당대표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뭐 죽여버려라고 했다는 건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확실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방금 들어온 긴급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있죠. 황진아 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의 독선적 회의 운영을 항의하면서 공천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나 갑자기 소름이 돋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사과가 무슨 필요한 게 우리 아니고 방송을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을 보고 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아니,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천에 대한 확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저분이 황진아 부위원장이 어떤 분이세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근데 뭐 이분은 사실 계파가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두루두루. 어찌됐건 공천관리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그 김무성 대표 지분으로 들어가신 분 예.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 측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윤상현 의원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상당히 그 김무성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공천에 탈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과까지 안 받았죠. 예. 이 국면에서 이제 이한구 위원장, 사실은 저 정도 되면 김무성 대표 하고 싶은 얘기는 나한테 공천 안 줄 거면 당신 그만둬.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요, 네. 지금 사실은 황진아 사무총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전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친박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윤상현 의원의 발언 파문을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 당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당 클린 공천위에서 다룹니다.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어떤 카드를 누가 먼저 쓰느냐라는 거죠. 그 위원회라는 것은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때까지 정말 많이 참았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늘 참았습니다. 이번만 참는다. 오늘만 참는다. 한 번만 참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참아왔는데 이번에 안 참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사과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크게 만들면서 황진아 총장이 이제 뭐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중단입니다. 중단을 한 거죠. 근데 양측이 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윤상현 카드 가지고 있고 친박계에서는 컷오프 그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물밑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참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윤창중 윤상현 이 두 분이 본의 아니게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대통령께 누를 끼친 두 윤지성을 가진 분이 됐네요. 앵커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 그 주체가 그 윤리위원회는 아닙니다.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클린공천위원회인데 클린공천위원회는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밑에 있는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자료들과 같은 특히 법과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얘기해 주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여론조사가 잘못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클린공천위원회에서 가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우리 제대로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공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밑에 있는 클린공천위원회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공천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황진아 의원과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과연 클린공천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발표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뭐 비박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역시 공천 문제일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압박을 하고 나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공천 탈락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사실은 아니 문제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 게 아니라 실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를 경선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그 부분을 유보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잠깐만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박사님은 조금 이따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직접 한번 여러분께서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번에 그 가상 찌라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직 안 밝혀진 상황에서 김무성 당대표만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두원 후보자나 또는 김영태 후보자의 경우도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 결정할 때 같이 하자. 발표는 일단 좀 보류하자. 윤상현 의원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만일에 거기서 이렇게 당기구에서 무슨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러면은 결정 못합니다. 그건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공천 보류, 공천 경선 보류죠. 이게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황진아 사무총장이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또 친박계의 그동안의 그 공천 과정에서의 그 일련의 행태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면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된 윤상현 의원 뭐 여차하면 총선 불출마 선언 시키고
그러고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탈락시키고 김무성 대표도 아예 2차 차제에 그냥 탈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그 중진들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확 갖게 됐습니다. 네, 일단 세트로 하겠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 말이 진실이냐, 정두원 의원 말이 진실이냐,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조사해보고 어느 쪽이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공천 안 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강 교수님이 공심위원 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벌하죠. 살벌하죠.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었고 지방선거였고 보궐선거였는데 아니요, 그래도요. 그때도 살벌하긴 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공천 받는 거는 어느 때나 다 살벌해요. 아니 이양구 위원장이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칼도 갖고 들어오고 그랬어. 이 얘기가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그때는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 TV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생중계되듯이 다 알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제가 잘못해서 가는 건가요? 저는 뭐요? 확실히 내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양구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정두원, 김용태 의원은 이제 김무성 대표만 경선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혹시 정두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우리는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이 이미 탈락된 사람으로 오인될까봐 그런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김용태, 정두원 두 분은 지금 단수 공천이 아니 단독 후보입니다. 거기 아무도 공천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마음만 먹으면 이분들은 얼마든지 단수 공천으로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발표 안 한 이유, 김무성 대표 보류한 이유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생부라는 것이 돈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다시 살생부 문제를 끄집어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고민을 상당히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를 살릴 거냐 말 거냐. 예. 그런데 결국은 살리지 않는 방향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제 추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공천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봐요. 예.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세 명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판도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데 이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한 지역의 동선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저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 쪽으로 또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계획된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뭐 민생 무슨 그 창조경제 관련한 그런 행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을 방문함으로 해서 무엇을 사실은 기대했겠습니까?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진박 마케팅이 생각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해내기 위해서 가셨다. 유승민 바람을 좀 잠재우고 그 지역에서 친박들을 다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그 죄를 뿌려버렸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죄를 뿌린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국면에서. 그래도 안 갈 수는 없다. 그대로 가자.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가시는 거하고 관련해서 2차 공천 발표 날짜하고 이게 딱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 짜여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2차 공천 발표를 통해서 대규모 중진들 탈락시키고 유승민 의원 탈락시키고 뭐 그러면 굉장히 분란이 또 한번 시끄러워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좀 여론을 반전시키는 이런 그것을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누구라도 그렇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창조 경제의 성과를 점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있는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독단적 새누리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을 해서 지금 부위원장 다시 말해서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